안녕하신지요. 오늘도 큼직큼직한 사건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제가 두 개로 나눠서 녹음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맨 처음 눈에 띄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고심을 기각한 대법관 이름이 노태학입니다. 현재 대법원의 구성을 보면은 이 정권에 휘둘러요. 항상 대법원의 구성을 보면은 또 선관위는 더욱더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이 노태학 대법관이 징역 20년하고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근데 벌금이야 낼 수 있잖아요. 근데 징역이 20년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로남불인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차기 대선에서 보수가 이제 집권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선관위를 쥐고 있고 언론을 쥐고 있기 때문에 차기 대권도 역시 부정선거 양아치가 아니라 양씨가 지금 미국에 가야 한다는 그 사람, 양정철 있죠? 그 사람이 또 얍삽한 머리를 돌려가지고 분명히 부정선거 개통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 조사도 엉터리로 하고 또 전자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로 방법은 많습니다. 현재 한국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한마디로 한심하고 민주선거라는 것이 없어진 거나 다름없죠. 한국을 보면. 한국을 테스트베드로 해서 지금 미국 대선에서도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다시 징역 20년, 아마 3년 동안 이미 징역을 받은 상태인데 어떻게 또 이렇게 크게 원심 확정을 할 수 있었나, 이게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생긴 사람이 노태학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대법원장인 김명수, 그러니까 굉장히 리버럴한 쪽이면서 문재인 쪽, 조국 쪽, 이런 사람이 김명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조의대 대법관 후임으로 노태학을 임명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임명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형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해가지고 사법연수원 했고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되게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특허 법원 부장판사, 한국 민사소송법학계 이렇다는 것은 조금 약간 정도를 걷는 그런 판사의 수련은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 노태학한테는 2살이 많은 형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노태강이라고 그러는 사람이고, 박근혜 시절에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뿔싸 최서원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위에서 실세 역할을 했다는 최서원 씨, 이 사람이 이제 관련돼 가지고 좌천을 당했답니다. 이 노태강 씨가.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 노태학이 이를 갈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노태학을 일부러 김명수가 대법원장에 임명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론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복수 설전이 아니라 복수 혈전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좀 지나치다는 건 명백하잖아요. 상식적으로. 현재 문재인 잘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로남불이라는 것이겠죠. 근데 어쨌든 보수세의
결집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이 때문에. 뭐 장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잡이 그 골수 그 촛불 시대에 촛불을 든 그 골수 신노문 쪽에서 이걸 절대 반대를 하고 이재명 지사도 절대 반대를 하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20년이라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이거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세에서 뭐 괜찮은 스피커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막 이건 안 된다 뭐 그러면서 두각을 나타내서 드디어 그 박근혜 지지세를 흡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노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워낙 꼼수 대 꼼수 전략이 막강한 현실에서 그런 걸 추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과는 정반대로 신천지가 무죄랍니다. 그래서 이만희라는 이 사람이 무죄로 방면이 되는데 이만희 씨는 이상하게 양당 구도에서 양쪽 다 굉장히 친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박원순 씨와도 뭐 굉장히 친한 관계였고 또 그 이해찬 개통, 현 문재인 정부와도 뭐 괜찮은 관계예요. 서로 돕고 사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일어날 선거 때문에 무죄를 때린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역학을 볼 때는 이건 완전히 정상이나 뭐 상식 이런 것을 가지고 법적인 그런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구나. 이게 참 한심하다. 뭐 구경꾼으로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런 게 있고요. 조금 색다른 것으로 지금 한국에도 자살자가 늘고 있죠. 당연히. 그런데 뉴욕에 가시면 베슬이라고 하는 이런 계단으로 된 그런 명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다보세요. 굉장히 고층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저층으로. 그러니까 막 위험하잖아요. 이게 계단으로 다 돼 있는데. 그래서 뉴욕의 명물일지언정 여기서 자살 사고가 지금 막 잇따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임시 폐쇄를 했습니다. 뉴욕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 비트코인 아시죠? 지금 막 굉장히 고공을 치고 올라간다는 이것의 20%가 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과거에 뭐 그걸 조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막 불어나고 뭐 이런 상태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려 20% 소유주가 자신의 비트코인 암호를 물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150조 원대가 암호를 물려서 잠겨 있는 상태라고 그래요. 이거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를 상황이죠. 그래서 이 암호라는 것 참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전에서 이제 현 문재인 정부는 완전히 친중 정부예요. 그래서 뭐 태양광 그 판넬도 중국산을 막 일부러 쓰고 뭐 중국에서는 자국 그 기업을 보조하느라고 국가에서 정부가 그냥 보조금을 주는 판국인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싼 값으로 막 한국에 보급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다 오케이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현재 전봇대용 그 못을 하는 게 있대요. 한전에서 쓰는 게. 그런데 과거에는 국산만 쓰게 했는데 지금은 수입산을 쓰게 해서 중국산이 제일 싸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산 절연체가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뭐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 업체들은 아무리 가격을 낮추더라도 어떻게 중국산을 상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건 도대체 국가 운영, 경제 운영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못마땅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그 세계 통제와 세력은 전체 규모적인 면에서 그 소위 자본주의 진영, 자유민주, 이제는 그런 말 쓸 수가 없죠. 자본주의 진영의 그 GDP 수준을 뚝뚝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소위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 규모를 일부러 만들려고 하는 추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에서 한번 말을 했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닌가. 결국은 한국의 그 중소기업들이 막 힘들고, 그럼 실업자 늘고 자살률 늘고 뭐 이런 엉망진창인 나라가 되고, 국가 재정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퍼주면 국가 재정이 나빠지겠죠? 그렇게 되면 뭐 국제기구가 IMF가 또 들어오는 그런 찬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세계화 세력에 휘둘러 있기 때문에, 그 임대사업도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이건 공유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세계화 세력이 어드바이스를 한 걸 그대로 따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세계화 세력이라는 건 뭐예요? 대자본력입니다. 국제적인 자본력이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옮겼다가 자본을 뭐 여러 가지 해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을 이렇게 망가뜨린다는 것은 큰 문제죠. 도대체 이 정부가 없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속상한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드디어 북핵 문제 때문에 일본이, 그래 이거 두 번째 제가 뉴스에 나온 거 본 거니까 확실한 거겠죠. 북한한테 그래 협상을 하자 뭐 그런 쪽으로 두 번째 이런 뉴스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으로서는 뭐 올림픽도 못 치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니 뭐 북한을 살살 달래야 되는 입장이겠죠.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북한이 외교술이 있구나, 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요새는 하도 문재인 정부가 일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뭐 북한의 인권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거는 중국의 인권이 진짜 이거는 진짜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장기 적출이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세상에 이 증언을 보면은요, 파륜궁 아시죠? 파룬궁. 그거는 이제 불교적인 데가 있고 뭐 마음 수련하고 뭐 이런 거더라고요. 여기 밴쿠버에서도 가끔 뭐 플랜카드를 내세워 가면서 굉장히 반중공 그런 걸 하는 중국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사람들이 뭐 종교적인 탄압을 받아서 그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장기 적출을 하는데 이 파룬궁 사람들을 세상에 말하기도 힘듭니다. 마취제 없이 장기 적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신선한 상태에서 장기를 빼내서 고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폐, 심장, 또 간 이래가지고 US 달러로 이렇게 딱딱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얼핏 들은 거는 저는 이제 신선한 장기라는 건 모르고 장기 적출을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파렴치한 거죠. 그래서 비인권적인 것은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 장기들이 다 미국의 탑 레벨이나 뭐 전 세계의 탑 레벨의 0.001%가 우리를 위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닥하고 있겠죠, 언론들이. 그렇긴 하지만 북한의 인권을 말하려면 국제기구가 이런 걸 얘기를 해야죠. 어떻게 북한의 인권을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